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 한화투자증권 한상희 수석연구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참 힘든 시기에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사실 이럴 때는 인터뷰 하시기도 굉장히 좀 부담이 크시죠? 네, 사실은 어제 같은 날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미국은 사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는 힘들지 않으셨을 텐데 맞아요. 한국이 워낙 많이 빠져서 좀 안 좋았다 마음이 그렇게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실 글로벌 증시 전반을 모두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셨던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ADR로 미국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그날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뭐 계리율 이런 거 생각을 해도 국장에서 어느 정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투자자분들이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초반에는 조금 밀리나 싶었는데 막판에는 폭락을 했거든요. 왜 이랬던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ADR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도했다. 이제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몇 군데 방송을 많이 하게 됐는데 ADR 많이 네. 물어보셔가지고 이 ADR에 대해서 보통 TSMC랑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쵸. 근데 이제 TSMC가 언제 상장이 됐고 언제 ADR이 됐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TSMC는 94년에 상장을 했고 네. ADR은 97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금방 있네요. 그러니까 TSMC 거의 30년 됐죠. 그러니까 TSMC가 ADR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미국하고 붙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그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97년이라고 할 때는 TSMC의 파운드리가 지금만큼 좋지 않았기 네.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대를 넘어가고 진짜 파운드리의 제왕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ADR이 상장이 됐기 때문에 TSMC의 밸류에이션이 레이팅된 게 아니라 이미 ADR은 대만이 매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상장을 했고 그리고 파운드리를 잘 하면서 리레이팅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면 무조건 상장을 ADR로 한다고 해서 이제 리레이팅이 된다. 이건 이제 조금 무리한 거였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제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자유로운 매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몰라도 미국은 ADR의 종목 수가 제한이 돼 주식 수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쵸. 이걸 10배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10배인 이유는 하이닉스를 10분의 1로 ADR을 만든 거기 때문에 주식이 10배라서 ADR의 개수는 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좀 기대가 컸던 것 같긴 하다. 근데 이제 어제도 보시면 SK하이닉스가 한국에서 15%쯤 빠졌나 그럴 거예요. 근데 어제 보시면 9% 10%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프리미엄은 그냥 살아 있는 거고 그 TSMC처럼 이게 프리미엄에 거래된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 증시에 연결되는 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TSMC도 97년에 상장하고 처음에 한 2, 3년 동안 프리미엄이 뭐 80도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격을 맞추는 그런 그러니까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었다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붙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ADR이 비싸면 ADR을 팔고 SK하이닉스 본주를 사면 되는 거거든요. 뭐 특별히 펀저빌리티가 필요 없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조금 지켜보고 견뎌내야 하는데 그 네. 상황에서의 변동성은 우리 투자자분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이나 뭐 국장 오랜 기간 투자하셨던 분들은 괜찮다. 뭐 물론 수익률이 좀 꺾이는 것에 대해서도 힘들어하시겠지만 고점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에서 살 수밖에 없던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목표 주가가 아무리 지금 고점 300만 원 이상 뭐 삼성전자 37만 원, 8만 원 했어도 그보다 더 높았잖아요. 지금 네. 4, 50만 원 되고 네. 목표 주가가 4, 500만 원 되니까 그걸 보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이 정도에 사도 저만큼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가졌던 네. 건데 그 희망을 다 이제 꺾어버리신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좀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그 시간 말씀하셨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이게 펀더멘털을 수렴하게 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올까요? 이게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네. 수급이 안 받쳐주면은 네. 이게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 주가라는 거를 네.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이 20년이 넘었는데 네네. 저도 종목 애널리스트 생활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하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내는 거는 당시의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얼마인지를 생각하고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보셨을 때 이제 물론 목표 주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목표 주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네.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랑 실적 추정치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를 그 누구도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300만 원이 SK하이닉스가 됐고 목표 주가가 500만 원이라면 이게 당장 60%가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너무 뻔한 얘기지만 분할해서 사는 방법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한 부분은 제가 뭐 반도체를 뭐 완벽히 연구한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썼던 이 자료를 그래서 오늘 갖고 왔는데요. 네네. 펀더멘탈은 잘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지난 10년 동안 이걸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로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국내 반도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MDD라는 것은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을 의미합니다. 네. 10년 동안 이 지수가 20%보다 많이 빠지는 경우가 3번 있었습니다. 보통은 요번에 요게 그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만 장중에 빠졌다 올라왔다 지금 다시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는 걸려 있고요. 네네. 미국은 그 외에 3번은 언제였냐면 2020년하고 여기 22년하고 2025년에는 20%에서 반등하다가 다시 빠졌었어요. 이 3번이 다 뭐냐면 20년은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코로나 시기. 이거는 뭐 주가가 엄청 급락을 했었을 때고요. 22년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서 연준이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러면서 기준금리를 한 400bp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필반이 한 45%가 빠진 적이 있었고요. 네. 작년은 이제 다 까먹으셨겠지만 관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증시가 뭔가 크게 이슈 때문에 약세장으로 진입할 때는 필반도 20%보다 더 빠집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충 20, 좀 더 가도 25거든요. 20 언저리에서 다 바닥을 만들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륜적인 반등인지 뭐 불건전한 반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마이너스 20%를 찍고는 반등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장만 보면 고점에서 지금 한 30% 가까이 빠져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40%가 빠져 네.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약세장으로 느껴지는데 조금만 냉정하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 65%를 차지하는 미국장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판단하셨을 때 코로나나 미국의 긴축 시기나 관세 충격처럼 미국을 약세장으로 이끌 거라고 믿으시면 지금도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3가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말하는 진짜 인간적으로 반등 한번 주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제 샌디스크, 마이크론, 뭐 시게이트 등등등의 회사들이 지난주 저점을 안 깨고 그 위에서 놀았고요. 네. 마이크론도 물론 너무 얄팍한 수준이긴 하지만 양봉이 났습니다. 아주 살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미국에서는 요 20%를 근반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은 이제 개별 종목인데 네.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30%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30% 밑으로 빠질 때가 20년, 22년, 22년이에요. 다 똑같은 비슷한 시기. 시기네요. 그 외에는 그 위에서 놀고 네.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특정 주식이 30%가 빠지면 이것도 역시 인간적인 반등을 주더라. 메모리는 이제 마이크론하고 이제 샌디스크는 최근에 했으니까 이것도 대부분 30%에서 올라와요. 저렇게 이번- 지금 50%까지 내려갔던 거는 과거 코로나 20년 이런 시기인 뭐 거죠. 이런 식인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고민해야 될 건 지금 미국장이 제가 그래서 아침에 숫자를 보고 왔는데 다우존스의 고점이 53,000이고요. 어제 살짝 봐도 52,500이거든요. 1%가 안 되죠. 네. S&P는 7,610인가가 고점인데 어제 7,500선입니다. 네. 얘도 1% 조금 넘고요. 나스닥은 한 4%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보고 우리가 미국의 약세장을 고민해야 되느냐에 판단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금요일 날 써서 그날은 올라서 기뻤는데 좀 네. 월요일 날 빠져갖고 슬펐지만 어쨌든 그 영역을 지키고는 있고 어제 키옥시아도 많이 빠졌는데 그 전에 저점이 6만 몇천 엔을 깨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물론 좀 많이 깨지긴 했지만 그래서 좀 해외 주식도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서 국내 관련한 종목들, 뭐 국내 시장을 좀 대입하고는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뭐 이제 관련한 두 종목의 레버리지가 효과마 등 뭐 수급에 대한 꼬임을 발생시키고 등등 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봤었던 개별 종목의 30%보다 더 많이 빠졌잖아요. 무슨 뭐 코로나도 아니고 지금 뭐 긴축하는 시기도 아직은 아닌데 근데 또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규모로 긴축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이번 달에 할 거다라는 것이 거의 확정시 되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 미국도 뭐 어저께 월요일사 뭐 얘기 들어보면 금리 인상 할 것처럼 뭐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불안감이 조금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대대적인 긴축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막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혹시 우리 위원님은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긴축을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편인데 네.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좀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전쟁을 한다고 해서 유가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초단기채는 계속 빠져요, 금리가. 왜요? 3점 소위 말하는 SOFR 금리라고 그래가지고 네. 금융기관끼리 하루에 빌리는 금리가 3.5 얼마까지 빠졌고 그게 소위 말하는 연준의 예치하는 예금 금리보다도 10bp나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돈을 빌리기가 너무 쉽고 유동성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지난 6월 달에 이미 FOMC를 하면서 단기채 매입을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단기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뭐 장기채 금리를 높이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물가를 잡고 싶으면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단기채 매입을 중단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 매입하고 금리의 조정은 서로 간에 이제 보완 관계거든요. 처음에 2008년에 버냉키 의장이 이제 QE라는 거를 개발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QE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고 금리를 못 내린 상태에서 네. 그리고 나서 2010 몇 년인가에 논문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하고 자산 매입의 관계가 알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저도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데 연준의 그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모를 리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에 FOMC에서 성명서에 그 ample reserve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했다는 거는 저는 기준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 극히 낮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번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다시 유가가 오르긴 했지만 네. 오늘 밤에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은 6월을 이제 가지고 하는 거니까 6월은 유가가 낮은 상태였죠. 그쵸. 그러니까 물가도 빠질 거고 그리고 7월 FOMC는 원래 전통적으로 점도표가 없습니다. 네. 6월 달에 점도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7월에는 아마 파월이 아니군요. 이제 워시 케빈 의장이 워시? 이제 자기 말로 때우는 타이밍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들어본 바로는 가장 말을 정치적으로 하는 연준 의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네. 7월 달에 굳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도해야 될 이유는 없다. 물론 말로는 물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신현성 총재께서 계속 얘기를 네. 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우리나라는 이미 시중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여러 번 반영을 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세론 아시잖아요. 세론. 이게 세론인지 모르겠지만 바이온이 될까요? 채권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니까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저는 궁금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 긴축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어제 TSMC가 이제 월간 매출을 냈는데 엄청 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상 주가는 어제 이제 TSMC가 미국장에서 거의 3% 정도 빠졌습니다. 네. 2.8% 빠졌지만 내일 모레 ASML 그 다음 날 아마 TSMC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는 뭐 명약관화하죠. 이미 그쵸. 매출이 잘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TSMC가 우리의 캐펙스를 어떻게 하겠다. 왜냐하면 모든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게 TSMC인데 TSMC가 캐펙스를 늘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들의 매출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분명히 지켜볼 거고 그쵸. 그리고 ASML 같은 회사가 EUV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됐든 뭐 좀 소위 말하는 선단 공정을 하는 사람들이 EUV 장비를 꼭 써야 되거든요. 그럼 아마도
얼마나 수주를 했는지 그것도 알려줄 거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일단 이번 주에 지켜보시는 게 좋다. 음. 그게 훨씬 중요하다.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중요하죠. 여기까지를 일단 이번 주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7월 들어서 사실 되게 빅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실적 시즌도 접해 있고. 근데 항상 좋을 거야, 시장의 영향이 긍정적일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이슈들이 다 너무 부정적인 급락을 야기시켜서 저는 사실 되게 겁이 나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이전에는 뭐 그랬다고 해도 앞으로의 그 이벤트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위원님 하반기 전망 하셨을 때 그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반도체 쪽을 제외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 보고서에서 다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셨던데 현재보다 다시 한번 이제 현재 시점에서 기준으로 전고점 탈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한 5월부터인가 이제 반도체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럼 네, 리포트에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다 이제 올해 5월 달에 하반기 전망을 써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저는 이제 5월 달 하반기 전망 제목이 로테이션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AI 안에서 로테이션을 생각하는 거다라고 판단해서 제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AI가 장기적으로 사이클이 끝났냐라고 보기는 저는 매우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있는 B2B도 있고 B2C도 있는데 네. 우리 잘 한번 보시면 금융계에 있는 분들은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돈 주고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금융계에 없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의외로 아직 유료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아직도 페네트레이션이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 B2C도. 그리고 아직 오픈 AI나 그 엔트로픽이 상장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상장도 하기 전에 이런 혁명적인 일이 고점을 오는 경우는 과거에는 없었고요. 없었고요. 두 번째는 B2B는 예를 들어 저도 최대한 회사에서 AI를 많이 쓰려고 하지만 그래야 이제 검색 대용 정도거든요. 이걸 뭐 코딩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주 멀리 나가는 뭐 실리콘밸리에서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B2B도 페네트레이션이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의 고민은 페네트레이션이 안 되고 끝날 거냐, 그냥 일장 추몽이었던 거냐, 아니면 인터넷처럼 페네트레이션이 되는 거냐의 싸움인데 저는 이제 이 AI를 쓰다 보면 페네트레이션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IT 버블 때를 보던 2004, 5, 6, 7 어떤 종류의 강세장을 보던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이번이. 그러면은 저는 AI는 지속이 된다고 보고 네. 그럼 AI가 지속이 되면 반도체는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쵸.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쉴 타이밍이 돼서 뺐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MDD를 보거나 또는 이제 여기 20일 상대 수익률도 있는데요. 이것 뭐 이런 약간 기술적 지표들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아니 제가 여기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20일 상대 수익률을 보면은 또 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까지 최근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일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20일이면 영업일로 한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의 상대 수익률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게 물론 얼마나 갈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인간적으로는 과거 사례를 보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 이게 이제 전고점을 갈지 안 갈지는 이제 모르죠. 모르는데 일단 대장주는 엔비디아일 텐데 네. 엔비디아는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도 많이 올랐고 어제 뭐 좀 덜 빠지고 이렇게 된 상태여서 이게 충분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물론 메모리는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메모리는 아시겠지만 충격을 받으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의 비메모리 종목들이나 장비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판단하는 게 그래서 제가 TSMC랑 ASM을 자꾸 얘기를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얘네들이 대표적인 장비주고 TSMC는 대표적인 비메모리주거든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기업이 메모리를 만들어주진 않거든요. 메모리는 다 직접 만드니까. 그래서 되게 그 두 개의 회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죠. 네. 지금 과매도는 맞는 거죠. 여러 가지 저는 과매도는 지표상으로 맞다고 봤을 때 생각합니다. 과매도는 예. 맞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수급 여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네. 거기에서 또 우리는 수급이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지 네. 왜 이렇게 꼬여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를 하고 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 이게 이제 수급이라는 네. 거는 이제 외국인 뭐 기관 개인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예탁금이 전체 시장 예탁금이 많이 줄었고요. 꽤 줄었죠. 근데 그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줄었다는 건 주식을 샀다기보다는 이제 빠져나간 게 주식 외의 자산으로. 빠져나갔다고밖에 볼 수 없죠. 왜냐하면 한 20조가 줄었는데 20조 순매수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뭔가가 이제 숫자가 안 맞으니까 빠져나간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계속 파는 거는 뭐 확정이죠. 다만 이제 규모가 줄어서, 왜냐하면 아직도 지분율이 높거든요. 파는 건 확정이고, 그럼 남은 건 이제 기관 투자자인데 이제 연기금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관분들은 그래도 예를 들어 뭐 이건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워낙 많이 빠져서 이젠 들 팔아도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캡에 넘쳤는데 이제 그 네. 넘쳤던 게 좀 내려왔죠. 네, 이건 뭐 너무 슬픈 얘기지만 네. 어쨌든 그런 건 맞거든요. 그건 팩트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제 수급의 악화 광도는 조금 덜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도 장이 소폭 빠졌지만 오른 업종이 더 많고요. 맞아요. 애플은 뭐 신고가를 가고 뭐 어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르고 소프트도 오르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망갈 수 있는 주식이 한국에 덜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한국이 또 워낙 많이 오른 부분도 있어요. 작년에도 한 70%, 올해도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도 한 60, 70% 올랐거든요. 기준으로.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바닥에서 샀던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번만 반등하면 난 팔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안을 할 필요는 있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가 또 개인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사실 누구도 경험을 해보지, 위원님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네. 2008년에 리만 사태 때는 제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일방적인 하락이었기 때문에, 쭉쭉쭉 하락하는. 그리고 하한가 상한가도 15%였기 때문에 며칠 연달아 뭐 10% 빠진 적은 있지만 10% 빠졌다, 10% 올랐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요. 없었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서킷 브레이커를 보시면 리만 때 한번 있었거든요. 저도 보니까 제 기억이 맞더라고요. 데이터에 보니까. 네. 근데 이번엔 서킷 브레이커가 막 툭하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변동성은 사실은 과거에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 자료에 보니까 PER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매수의 시점을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이 있던데,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 이런 산업 사이클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나? 저퍼에 팔아서 고퍼에 파나?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 기준이 조금 많이 좀 분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우리 동시 위원님 어떻게 정확하게 보시는지. 너무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한 번도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요. 지금도 여전히 사이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클이 좀 뭐 길어졌다? 더 길어지고 폭이 커졌다?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사라고 할 때 PER이 뭐 4배다, 5배다 사자, 이거는 저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4배, 5배거든요. 주가 하락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소한 인간이니까 이게 장기적인 반등인지 여부는 우리 반도체 전문가분들한테 맡기고, 네네. 저는 이제 시장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인간적인 반등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 왼쪽 그림을 많이 두 개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나간 리포트긴 하지만 네. 며칠 안 됐으니까요. 사실 지금 PER이 4배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우리 도훈 앵커님 올해 당장 이익 보고 주식 투자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보통 그래도 인간적으로 내년 정도 뭐 이렇게 보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다 그러실 거 같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맞는데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25년 1분기의 PER을 전년 24년 1분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25년 EPS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추정은 누구나 하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그걸로 25년 주가로 나누고 2분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네. 보면 25년 1분기부터 이번 2분기까지 사실은 PER이 계속 올라갔던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거의 안 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PER이 엄청 사실은 비싼 거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3분기, 4분기, 1분기로 가면서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PER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파는 게 한 분기 내지 두 분기는 최소한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고 이걸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예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면은 작년 8월에 뭐 골맨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이제 또 막 어렵다 그래갖고 SK하이닉스 그때 주식이 20만 원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상상이 안 되지만 팩트입니다. 네. 그때 9월 달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건 잘못된 얘기고 오히려 생각보다 좋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했던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50조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한 300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분기도 지금 그보다 많이 나잖아요. 그쵸. 그때 50조 원을 가지고 지금 시총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1200조 원 되거든요. 그럼 50조 원에 세금 띄면 30 몇 조니까 40배쯤 되는 겁니다. PER이. 그렇게 치면. 근데 그 50조 원이라고 한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PER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거니까 이 실적 추정치가 여기 보시면 200에서 1600이 돼요. 그러니까 6배, 8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6배가 오르면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는 안 될 거잖아요. 안 될 거잖아요. 네네. 6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PER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시고 해야지 PER이 4배니까 난 사야 돼. 이거는 사이클 산업이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는 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사이클 산업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그림이고 그다음에 뭐 주가는 이랬고 그다음에 MDD는 이랬고를 보고 사시는 게 맞는 거지. 5배가 4배가 됐으니까 사야 돼. 이거는 무의미합니다. 5배는 안 쌌나요? 5배도 싸죠. 엄청 4배도 싸죠. 싼 거잖아요. 엄청 싸죠. 3배는 안 싸요. 싸죠. 그러니까 어차피 싼 거고 주가 오를 때도 마찬가지인 게 50배는 비싸잖아요. 근데 100배도 가고 200배도 갑니다. 왜냐면 계속 비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PER 수준에서는 살만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 네. 기준으로는 어차피 높은 PER로 거래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작년 추정치가 올라가는 구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부터 7, 8, 9월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특히나 이제 저는 여전히 9월 FOMC에서 어떤 이벤트가 터질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9월 전에 유동성이 지금 풍부할 때 단기 유동성은 정말로 풍부하거든요. 네네. 이거를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이 안 빠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장이 진짜 너무너무 잘 버티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PER 지금 뭐 5배, 6배, 뭐 7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4배 정도 수준으로 삼전 기준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PER이 낮아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하시거나 네. 이거 정말 많이 싸졌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퍼라는 거 들었을 때 왜 이게 고퍼지? 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요거 기준이 조금 그러니까 1년 전에 네. 본 지금의 EPS.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이 26년 7월이잖아요. 25년 7월에 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 내지는 또 마이크론, 네. 샌디스크, 뭐 키옥시아 이런 데가 작년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지금의 한 10분의 1이 아니고 6, 7분의 1을 6, 7,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미래를 봐서 2027년 거를 봐서 지금 PER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작년에 봤던 네. 올해의 실적을 대입을 한다. 그게 그래서- 사이클 산업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원래 이제 뭐 철강이 됐든 네네. 건설이 됐든 뭐 어떤 사이클 산업이든 간에 이익이 안 나서 고 PER이 높을 때, 그러니까 수주가 잘 될 때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네. 반도체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지금 이익을 갖고 하지만 이걸 생각을 한 번만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괜찮은 거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제가 1월에 요때쯤 5월 달에 이제 반도체를 뺐을 때는 PER이 덜 올라간 상태였던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저는 그런 관점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참 힘든 구간이네요. 힘들죠. 너무 네. 힘듭니다. 해석의 방향도 사실 이제는 뭔가 수렴되기보다는 더 좀 확산되는 것 같아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이클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은 살만한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라는 생각을 관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돈 네. 앵커님 말씀 잘해주셨지만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이 일방적일 때는요 보통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너무 정확히 잘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의견이 네. 분분하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못 가지시겠지만 네, 네. 그래도 좀 그래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위원님의 분석 그리고 지금까지 전통적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셨던 위원님의 분석 그리고 새롭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분석들에 있어서의 시그널이 둘 다 사야 한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한화투자증권 한상희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윤명철 교수님과 함께 떠나는 알타이 문명 원정대 저희가 지난주 오픈 소식을 알려드렸고 주말 동안에 사실 매진이 됐거든요. 근데 취소석이 지금 딱 2좌석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원하셨는데 요거 이제 이미 솔드아웃 돼서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알타이 문명 원정대는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또 기획할 수도 있지만 올해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고 또 어떤 저희가 여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영상 아래 링크 혹은 바로 문의하기 010-8651-587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드릴 테니까요.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디 오늘 시장은 어제처럼의 변동성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